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60회 답답한 이 마음 통일은 멀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남북관계 최대의 악재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뉴스를 신문을 통해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4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백 의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이라며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이에 남쪽 정부가 강하게 맞서며 고위급 접촉 무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또 했죠.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제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시키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당의 박병석 의원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고 변경을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정 총리께서 정호원 총리는 원인에 대한 어떤 조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스코리아의 통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참 궁금하네요. 그걸 밝혀야지요. 박병석 의원께서는 그것을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야권의 정치인들 및 진보 세력들의 저지운동은 참으로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한반도의 통일은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스코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므로 북의 주민들의 민심 이반이 생기고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통일의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여 통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통일한 독일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우스코리아의 많은 통일 전문가, 학자들은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화, 만남, 이러한 접촉도 중요하지만 북의 주민들을 억누르는 정권에 대한 환멸, 민심 이탈이 북의 주민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동요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인 물음이라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력 통일이든지 평화적 흡수 통일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북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북에서 알게 모르게 CD나 DVD 등을 통하여
사우스 코리아의 실상을 알게 되고 탈북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초로 이응평 등이 탈북하였다는 소식을 삐라로 봤다고 탈북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했죠. 2004년에는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가 베트남과 협상을 하여 전 세계로 탈북한 468명을 한 번에 사우스 코리아에 입국시켰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 아니죠. 정말 잘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쪽의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가 탈북민들이 통하는 그 루트의 국가들 있잖아요. 몽골이라든지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이제 루트를 새로 뚫었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 몽골, 중국, 라오스, 베트남, 또 태국, 뭐 이러한 캄보디아, 이러한 국가들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협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독일이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들을 다 전부 서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명박 정권 때는 오히려 그걸 막았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 북에서는 간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나 지리적으로 제법 가까운 거리에 북의 주민들은 중국에서 통해서 몰래 들여온 한류의 모든 것을 알게 됐지만, 내륙 깊숙이 평안남도나 평양 주민들은 남에서 띄우는 풍선에 담아있는 CD, 전단비라 등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층들의 그 탈북은 노스코리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실세 3인을 남쪽에 보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서 고위급 회담 성사에 핑크빛 미끼를 주고는 대북 전단 살포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어서 북과의 대화를 원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에게 동조를 얻어내어 이른바 이것을 이슈화하게 하여 남남 갈등 조작의 열을 올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북의 개방은 이렇게 주민들의 이탈로 민심이 동요하고 우상정치의 혐오가 만연하게 되어 억압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만남이나 대화는 빈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대선 토론에서, 지난 2012년 대선 토론에서 밝힌 북의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들, 그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죠. 다들 통일이 되면 언젠가 곧 세계의 강대국 반열에 끼어들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과 낙관로만 무성할 뿐 통일의 의지는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가 통일을 위한 동방 정책이 약 20년 후에 다른 총리인 빌 브란트에 의해 신 동방 정책으로 이어졌고, 그 후 또 2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콜 총리 집권 때에 통일을 이루어 지금은 동독 출신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가 통일 후에 부유한 독일을 만들어가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물꼬를 터주었는데, 그 햇빛 정책의 훌륭한 것은 외면하고 북의 핵 개발에만 돕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는 사우스코리아의 정치계에 무슨 통일의 희망을 기대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북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주민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그들 체제에 혐오할 때가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노스코리아가 중국처럼 실용주의를 걸어 경제난이 해소되고 굶주림이 사라지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다들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생각들 하겠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기 때문이죠. 평화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나 결국에는 통일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 무력 통일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능한가? 중국처럼 이체제로 영원히 남게 되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은 3대째 이어진 왕조이기 때문이고요.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통일이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의 정치력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젊은 사람으로 어리다며 그의 집권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군에 변화를 주고 또다시 군을 이용한 당의 핵심 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력의 부실이 나타나 무너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의 길은 그를 덮어치고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반발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변에 민심 위반의 큰 지진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스코리아가 제법 살만하던 때인 1960, 70년대의 김일성 시대 때에 평화 통일이 왜 안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라고 하겠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북 관계에서 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실용주의로 경제가 좋아지고 주민들이 살만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국 양체제가 될 것이며, 그러는 동안 세월은 자꾸 흘러 서로의 동질감은 멀어지고 이질감은 가까워지는 것이죠. 서로의 분단 체제를 허용하며 거기에 북핵이 4강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얽히고 설키게 하여 영원한 분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27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에 26조 18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신 대가로 히토류와 석탄, 티타늄, 탄탈륨, 금 등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측보다 다른 나라와 경제 협력하여 엄청난 양의 북에 있는 광물 자원이 타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사우스코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눈뜨고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광물 자원을 놓쳐서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자원이 그렇게 없지요. 뭐 석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에 아주 대단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우스코리아 정부는 왜 그런 것을 본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구 다이오 위아오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열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자원 확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MB 정부에서의 자원 외교라고 하는 그 막대한 국고 손실, 이거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재조사하고 또 조사하여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실정 또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우스코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을 눈뜨고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광물 자원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왜 대박입니까? 통일이 되면 북의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과 노동력 등이 통일 코리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이런 소식 등을 들으면 마음은 울고 싶어 미치겠어요. 언젠가 저의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땅 백두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지요. 중국은 동방공정이다 뭐다 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것을 88 올림픽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86년인가요? 아시안게임 때부터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사우스코리아는 말로만 통일은 대박이네 뭐네 하지만 마치 이승만이가 자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가 자기 혼자서만이라도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에 남쪽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듯이 자기의 정권 유지만을 생각하는 김영삼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다릅니까? 울고 싶어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통일 후에는 정작 쓰려고 하니
이미 외국에 광물 채취권 등을 팔아서 우리가 자원을 쓰려면 아마도 몇십 년 또는 200년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시려던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햇볕 정책을 이적 행위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2007년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다고 하지요.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돈 교수는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며 시류에 휩쓸려 오직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함부로 칼럼을 쓴 것 같습니다. 박정희 같습니다. 햇볕 정책이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통일 정책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한 것은 그의 치적 중에 치적이죠. 같은 이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적은 햇볕 정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를 뽑지요. 그래야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게 되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5년 단임제 수명이 다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 모두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우선 개헌이 경제 총력에 쏟을 역량을 해친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이 소신껏 발표한 것 뭐라고 했지요? 한국 정치가 고장난 가장 큰 원인은 진영 논리다.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정치는 계속 된다며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소지역주의의 고착화를 부추기는 소선거 제도 하에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5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된다며 근본적으로 소선거구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찍지 않은 인사가 당선돼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할 것도 제안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 물갈이할 수 있어야 한다며 2년마다 물갈이하면 싸울 여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죠. 미국의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선출합니다. 또 상원 의원도 일부는 6년 임기에 매 2년마다 전체 상원 의원의 3분의 1씩 선출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게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 제안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본인이 이런 것을 가식으로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을 했거든요. 좋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읍소했지요. 예,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개헌을 추구하는 김무성 당대표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다시 최고위원 자리를 사퇴하겠다는 압박을 쓰면서 다시 은근히 다시 슬쩍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참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공천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이 기성 의원들에게만 유리하지 초선이라든지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그런 단점을 또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거 한심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였죠. 그러나 탈바꿈했습니다. 그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보수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죠. 보수주의자가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수주의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크게 보았을 때 어떤 문제든지 본질적으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단점 대비 장점이 크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에 대해서 그런 단점, 그건 사실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미약한 건데 하여튼 말이 많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론으로 하는 전 근대적인 것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이 원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우스 코리아의 국민 74%가 통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24%인데요.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 통일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는 한 남북의 동질감은 점점 멀어지지요. 친한 사람도 멀리 떨어지면 그 친한 것이 멀어지게 마련인데 오직 하겠습니까? 작년 11월 18일에
작년이라면 한 2012년쯤 되나요? 13년인가요? 하여튼 6일째, 그렇죠. 한 2013년일 겁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만약 필요하다면 통일이란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건국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여성위원 통일공감대회 특강을 통해서 통일의 모든 담론을 확 바꿔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통일이란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남과 북이 영토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 개념을 갖고는 21세기의 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낡고 늙은 적대 대결, 비극적인 담론이 아니라 젊고 희망차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통일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서로 체제의 인정 속에 평화적 왕래, 호혜적 선린 관계로의 발전, 일국이체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지요. 또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가만, 그래서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나 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의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달 말, 지났죠. 10월 말 제2차 고위급 회담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관한 사람입니다. 박근혜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이 중단이 돼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지요. 프로세스, 그리고는 미국 가서 한반도 프로세스, 독일 가서는 통일은 대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통일을 영토적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일을 원하는 정부는 김대중 국민정부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의 민심 위반을 꾀하는 민간인들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의 채찍과 당근의 전략으로 사우스 코리아를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는 한쪽만 보는 경주마 같이 하나만 생각할 뿐 두세 가지를 사용하는 전략의 가난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력을 사우스 코리안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동포, 교포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교포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얼마나 사우스 코리아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왔는지 미국에서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난리를 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인준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죠.
제가 교포여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의 통일의 의지 박약으로 피를 나눈 형제를 친족이 아닌 그냥 친한 이웃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것을 민주국민들은 2016년의 총선과 2017년의 대선에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북과에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초가집을 불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 한나라당이나 지금의 새누리당 같이 하나만 보는 통일 전략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민주당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당내에 통일전략위원회나 연구원을 두어서 길게 내다보고 좋은 통일의 전략을 가지는 것이 햇볕 정책의 성과를 나타나게 해야 하며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며 정권을 국민이 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허송세월하지 않고 바로 통일 전략을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국민정부 때 햇볕 정책과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이나 이를 이어받은 정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나 타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난과 원색적인 공격을 일삼았지만 그분의 가슴에는 통일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며 번영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정권 유지나 생색만을 내기 위해서라면 노벨상 타는 것으로 정부 홍보를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고심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되풀이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몽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